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정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교정 감별 진단의 그 소개 및 그 다음에 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정 진단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을 한 다음에 병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에 있어서는 환자에서의 그 프로그램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리스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침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치료 방법을 우리는 제시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얘기를 한 다음에 환자가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단에서는 먼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이를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치아를 뽑을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치료할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첫 번째의 경우, 뽑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많은 사람들이 교정 진단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진단 분석에서 여러 가지들을 계측을 하겠죠. 심미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악 전치의 위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인사절 앵글, 그 다음에 전치부 총색을 보기도 하고 오버젯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만 보고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묘에서는 컴비네이션 팩터를 보고 그 다음에 POP라는 거를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것은 이 환자가 성장 중인 환자인지 아니면은 성장이 끝난 성인 환자인지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에 봐야 되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상악이 좁다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비발 치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견치키와 구치키가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뉴마타이제이션 있냐 없냐. 제 상악의 제3 대구치의 위치가 좋냐 안 좋냐. 또한 상악의 제2 소구치가 치아 크기가 작으냐. 그런데 어떤 치아들은 심하게 충치가 있어가지고 그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치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뽑냐 안 뽑냐를 먼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치냐 비발치냐는 교정에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돼요. 특히 1900년대 초기에 앵글과 케이스가 한 논쟁이 우리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글은 이와 같이 대개 치아들은 왜냐하면 각각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특별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노멀 오클루전 시어리를 강조를 하면서 비발치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든 환자를 거의 다 비발치로 하였죠.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에서는 비발치로 한계가 있게 되니까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발치를 한 증례는 단지 12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1년에 케이스와 듀이의 그 다음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듀이는 앵글의 제자가 되고 앵글의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유로 이를 뽑냐 안 뽑냐는 교정에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제목들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같은 환자를 가지고서 이를 뽑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환자를 가지고 이를 안 뽑고 우리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치료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뚜렷한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씩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게 됩니다. 모이어스가 얘기했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논리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축적된 것이 발달된 것이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걸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전의 증례들을 우리는 평가하면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그렇게 해도 치료 과정 자체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정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정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 경우는 교정진단은 할 게 없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정진단이 60%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라켓 포지셔닝이 30%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밴딩은 1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밴딩이 필요 없는 증례가 또한 많이 있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우리는 교정 진단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치료의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교정 진단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이를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그래서 이번 강의, 앞으로의 몇 강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발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문헌을 리뷰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틀린이 가장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생이 8mm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구치부가 심하게 근심경사나 설측경사가 되어 있어서 치열궁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비발치를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스테빌리티와 에스테틱이 필요가 없는 경우. 근데 스테빌리티와 에스테틱은 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이 좋은 환자, 협조도가 좋은 환자들. 그 다음에 성장 중에 있는 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환자도 비발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발치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게 돼요. 첫 번째의 경우 상하계 대구치들은 바딜리로 디스탈 후방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특히 상하계 제2 대구치가 이미 맹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 이동으로 원심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치는 어떤 방향으로도 익스펜전이 될 수가 없다. 특히 하하계 인터캐나인 위드스는 증가될 수가 없다. 또한 네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비발치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롱텀 리텐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비발치료한 경우에 제일 커다란 문제는 심미적으로 입이 튀어나오거나 치아가 돌출될 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하계 인터캐나이드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정의사들이 이를 먼저 뽑고 치료를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를 하는 일반적인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상하악의 치열궁에 12mm 이상의 총생이 있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뽑을 가능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상하악 제1소구치의 크기를 7.5m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5mm가 되겠죠. 12m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치를 하고 나서 배열이 거의 다 끝나는 증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돼요. 돌출이 되어 있는 증례. 그래서 인터액셀 앵글이 120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뽑을 증례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원트 맨디블라 프렌을 재기도 하고, 또한 FMIA를 재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총생이 중간 단계 8mm 정도 있으면서 인터액셀 앵글이 120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1소구치를 뽑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이미 발치한 다음에 공간을 메꿀 때에는 후방 이동하면서 상하악 전치가 정출이 되기 때문에 딥 오버바이스의 조절이 어렵게 되고, 또한 후방 이동되면서 지체 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악의 전치에 그래서 리트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발치 공간을 완전히 메꾸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발치 공간 인접주위에 치근의 평행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또한 상하악 전치부의 전치 공간을 완전히 메꾸기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섯 번째로서 발치 공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아치 랭스와 그 다음에 혀의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혀의 기능이 감소를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 경우에는 디심 프로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비심미적인 우리는 스마일 라인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덟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제1소구치를 4개를 뽑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제3대구치를 우리는 또한 4개를 발치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치아가 몇 개가 없어지니까 8개 치아가 없게 됩니다. 사실 구강 내에서 가능하면 28개 치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24개 뺏기 없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맥라프리는 이와 같이 발치 비발치 문제는 이런 TMD와 우리는 연관이 돼 있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구치를 발치한 증리에 있어서는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구치를 발치한 증리에 있어서는 입도 들어가고 안모가 좋습니다. 교합도 좋아요. 그런데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또한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상악의 전치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인터피어런스가 과도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도는 후상방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윗지기등도 이와 같이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상악 전치가 너무 설측으로 경사가 되고, 그래서 오버 리트렉션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바이트는 깊어지게 되고 엔테리어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콘다일이 후방으로 이동이 돼서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발치냐 비발치냐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발치가 우선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비발치 인증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요 세 가지 항목을 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안모가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의 지금의 위치가 심하게 레비어 버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지 우리는 비발치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또한 우리는 치료의 미케닉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누구나 심미를 고려를 합니다. 심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먼저 봅니다. 콧끝과 그 다음에 소프티슈 포고니온을 연결한 선. 이 상순과 하순이 튀어나왔냐 안 튀어나왔냐.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자는 입을 더 들어가기를 원하냐. 아니면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오케이냐. 그거는 환자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네이저 레비알 앵글. 그 다음에 서브 네이잘레를 중심으로 해서 상순이 돌출되어 있는 양상. 그 다음에 멘토 레비알 앵글. 하순이 돌출되어 있는 양상. 이와 같은 네이저 레비알 앵글과 그 다음에 멘토 레비알 앵글은 상하악 전체 위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 총생을 봅니다. 특히 3급 부정교합 환자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하악에는 전치부 총생을 보이지 않고 상악의 전치부의 총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발치로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로 치료가 제한이 있게 됩니다. 어딘가의 치아를 뽑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악 전치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악 전치의 경사도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펀트 FH 이 환자는 119도입니다. 정상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114도가 되겠습니다. IMPA 106도입니다. 정상값은 90도예요. 특히 하순 루원투 맨디블라 프렌 앵글이 106도로 심하게 레비오 버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이샬 앵글은 113도입니다. 정상값은 130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특히 하순이 돌출이 되어 있고 상순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그래서 총생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가 중요한 요소가 또한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치료의 미케닉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의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이고 3급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고무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 전방으로 돌출된 상악 전치를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무줄을 크레스토 일라스틱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하악 전치를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무줄을 크레스토 일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무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상악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악의 전치가 레비오 버전이 됩니다. 반대로 3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레비오 버전이 됩니다. 그러면 2급인 경우에 키가 되는 치아는 어디가 될까요? 하악 전치의 위치가 됩니다. 반대로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키가 되는 치아는 상악 전치의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1급이나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전치부에 약간의 총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하악 전치가 이와 같이 레비오 버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증례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X축을 하악 전치의 전방 경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Y축을 하악 전치의 총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에 되면은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심하지 않고 하악 전치가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은 비발치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악 전치가 심하게 레비오 버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는 치아들은 소구치를 발치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악 전치의 위치는 정상인데 총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증례가 증가하겠죠. 또한 총생은 거의 없지만은 우리와 같이 하악 전치가 레비오 버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이와 같이 거의 없는 경우들인 경우에는 가능한 치료 옵션을 우리는 먼저 몇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비발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상악의 제2대구치, 하악에서는 제3대구치 발치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러려면은 상악의 제3대구치가 아마 좋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례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입이 튀어나온 증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만 소구치를 뽑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에 총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총색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아치가 컨스트럭션이 되면서 설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으면서 총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전치 위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발치로 필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파란색 카테고리 안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디스크레판시 알아보겠습니다. 6번 전방부에 있는 디스크레판시를 엔테리어 디스크레판시라고 그러고 6번 후방부의 디스크레판시를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발치를 하려고 하면은 전방부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부의 치아들, 특히 소구치를 뽑을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후방부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부 치아를 뽑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부에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후방부가 나올 자리가 모자르니까 이렇게 같이 제3대구치에 의해서 제2대구치,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경사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오버이럽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돼 있거나 오버이럽션 되는 원인이 뭘까요? 제3대구치가 되겠죠.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또한 엔테리어 디스크레판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컨비네이션 팩터가 됩니다. 컨비네이션 팩터는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ODI와 LPDI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얼굴이 긴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우 CF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얼굴이 이와 같이 동그란 경우에는 하이 CF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 CF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비발치를 해야 되는 게 좋고, 반면에 로우 CF인 경우에는 어딘가의 치아를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OP, POP를 보겠습니다. 노말 UOP, 노말 POP.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정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UOP, POP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스티프한 UOP,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스티프한 경우를 노말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2급과 3급 부정교합이 이와 같이 후방부의 부조와 POP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POP,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POP.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POP, 하악의 구치가 정출이 되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가 오버이럽션이 되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급과 3급 부정교합을 많은 사람들은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하겠죠. 반면에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2급에서는 감소하고 이때 POP는 스티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3급에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때 교합평면은 플랫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비발치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발치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상하악 제3대구치가 원래 발치 증례지만은 치아 개수를 구강 내에서 28개를 우리가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비발치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접 치아 시간 사이를 삭제하는 리프록시메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제2대구치 발치를 우리는 비발치 범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구치 발치 증례가 되겠죠. 소구치 발치에서는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제1소구치를 뽑을 건지 제2소구치를 뽑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발치의 옵션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 위치가 안 좋고 상악의 전치 위치가 안 좋고 또한 상하악 제1대구치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구치 발치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unusual extraction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모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셋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 진단이라는 과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뽑을 건지 말 건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에 있어서는 이 뽑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